네, 식품과 조리과학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업은 위생관리가 되겠습니다. 위생관리는 개인위생, 식품위생, 주방위생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개인위생을 살펴보면 위생관리는 식중독 위생사고를 예방하고 식품위생법 및 행정처분, 또 상품의 가치가 상승하고 또 고객 만족과 대외적 이미지, 브랜드 이미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식품 취급 시의 위생관리는 식품은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고 위생적으로 취급을 해야 되며 병원 미생물이나 먼지, 유해물질 등에 오염되지 않도록 유의를 꼭 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가장 유의해야 될 것은 살충제나 살균제, 기타 유독 약품류는 보관을 철저히 하고 식품 첨가물로 오용하는 사례를 특히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개인위생 방법으로 작업 음식 조리 및 기타 업무 수행 시 질병이 있어서는 안 되겠고, 작업자는 정기적인 진단 및 수시로 감염병 및 예방접종 또는 작업 중 발생하는 이상에 대해서 즉시 진료를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작업자는 주기적인 위생교육을 실시해야 되고, 조리장 내 입장 시에는 머리, 손톱 등의 용물을 단정히 하고 개인위생을 철저히 청결히 유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복장위생관리는 앞치마나 조리용, 서빙용, 세척용, 색상을 구분해서 사용해야 되고, 매니큐어나 광택제를 사용하면 안되겠고, 매장 내에서 슬리퍼를 착용하면 안되겠습니다. 또 외부 출입 시에 소독 발판이나 작업화를 소독을 실시해서 위생에 철저히 준비를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식품위생에 관련된 질병을 살펴보면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은 감염병,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性이질,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A형 감염 등이 있는데, 감염병 관련 이 부분 꼭 주의를 하셔서 살펴보시고, 결핵에 대해서는 비감염성인 경우만 제외되고 조심을 해야 되겠고,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이 되겠습니다. 또는 피부병 또는 그 밖의 화농성 질환을 가진 자, 또 후천성 면역결핍증을 보유한 질병은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겠습니다. 건강진단 대상자는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채취, 제조, 가공조리, 저장, 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 다만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건강진단을 받아야 될 시기는 영업 시작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각 지역 보건소, 병원을 방문해서 받아야 되겠고,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그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고, 또 영업자는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나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를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얘기하는 것이고, 그 중에 곰팡이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발효식품이나 항생물질에 유익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곰팡이가 되겠는데, 곰팡이의 경우 종류 그리고 곰팡이별로 사용할 수 있는 식품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이 미생물 발효에 필요한 조건은 여러분의 교재 표에 나와 있는 발효 가능 온도와 최적 온도, 종류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통성 혐기성균, 편성 혐기성균, 미생물의 크기는 곰팡이, 효모, 스피루에타, 세균, 리케차, 바이러스 등의 크기로 나눠져 있다는 것을 유의해서 살펴보시고, 식품의 위생 지표로 식품이 생성의 식품 또는 음용수가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된 여부와 그 정도를 판정할 때 대장균의 수를 측정하며 식품 초기 부표에는 식품 1g당 세균수가 10의 7승에서 8승마리일 때 식품의 오염으로 판정한다는 것을 꼭 유념해서 기억을 해 주시도록 바라겠습니다. 자, 식품의 기생충병을 살펴보면 채소류 매개 기생충 및 질환과 어패류, 육류 매개 기생충 및 질환으로 나눠서 살펴보겠는데, 채소류와 어패류, 육류에 매개되는 기생충 및 질환을 잘 짚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 하나를 살펴보게 되면, 자, 무구주충의 경우 소에서 감염 경로가 매개하는 기생충이 되겠고, 유구주충은 돼지 등으로 나누어서 기억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살균 및 소독의 종류와 방법을 살펴보게 되면, 용어의 정의에서 소독은 병원 미생물을 죽이거나 병원성을 약화시켜서 감염 및 증식력을 없애는 조작이 바로 소독이 되겠고, 멸균은 강한 살균력을 작용시켜 병원균, 비병원균, 아포 등 모든 미생물을 완전 사멸시키는 것을 멸균이라고 하겠습니다. 방부는 미생물의 발육을 저지 또는 정지시켜 부패나 발효를 방지하는 방법이 방부가 되겠고, 대상물에 따른 소독법은 음료수 소독법, 조리기구 소독법, 야채, 과일 소독법, 수건, 행주, 식기소독, 그 다음 감염병 환자가 사용한 것의 소독법, 조리장, 식품창고 소독법, 기타 소독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30페이지에서 31페이지 교재에 있는 대상물에 따른 소독법은 꼭 기억하시고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자, 다음은 물리적 소독법으로서 무가열 멸균법, 가열 멸균법이 있는데, 그 중에 우유의 살균법을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는데, 저온 살균법은 61도에서 65도씨에서 30분간 살균하는 방법, 또 초고온 순간 살균법은 130에서 150도씨에서 0.5에서 5초간 살균하는 방법, 초고온 단시간 살균법은 등을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학적 소독법으로서 소독약의 구비 조건 등을 살펴보시면, 소독약은 살균력이 강해야 되고 부식성이 없고 표백성이 없고 용해성이 높아야 된다. 그리고 안전성이 있어야 되겠고,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않거나 경제적이고 사용 방법이 간단한 것이 되어야 소독약의 구비 조건이 되겠습니다. 화학적 소독법의 종류 및 용도를 살펴보게 되면, 염소, 석탄산, 크레졸, 멱성비누, 승홍, 과산화수소, 알코올, 기타 소독약으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 그 중에 크레졸 비누액은 3에서 5%의 수용액을 사용해서 석탄산의 약 2배의 소독력이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변소나 하수도, 징계 등의 오물 소독을 위해서 손소독에 사용하기 위해서 손소독을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식품의 위생적 취급 기준이 되겠습니다. 식품위생의 의의는 식품위생의 정의를 살펴보게 되면, 식품위생은 세계보건기구 WHO의 정의를 보겠습니다. 자, WHO에서 내린 정의를 살펴보면, 식품 원료의 재배, 생산, 제조로부터 유통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사람에게 섭취되기까지의 모든 수단에 대한 위생이 바로 식품위생이 되겠고, 특히 국내 식품위생법상의 정의를 살펴보면, 식품 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에 관한 위생이 식품위생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또한 식품위생의 목적을 보면,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유해를 방지하고 식품 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보건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이 있겠습니다. 자, 식품의 표시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식품의 유통기한 표시나 식품 제조일 표시, 도시락 유통기한 표시, 특별한 조건의 경우 표시하는 방법이 있는데 특별한 조건의 경우 자동화 설비 사용 시, 또 사용 및 보관에 특별한 조건이 필요한 경우, 유통기한이 서로 다른 여러가지 제품을 포장하는 경우 등의 내용을 살펴보셔야 되는데, 그중 가장 짧은 유통기한을 표시하는 것이 방법이 되겠고, 뒤로 위생적인 식품 보관을 위한 방법을 살펴보게 되면, 야채류는 선입 선출하고 사용하고 남은 경우는 랩이나 위생팩으로 포장하거나 신문지를 사용해서 신선도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식품을 보관하는 방법이 되겠고, 냉동식품류, 냉장식품류, 과일류, 건어물류, 양념류, 소스류, 캔류 등의 각 식품별 위생 보관 방법을 철저히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과일 같은 경우는 바구니 등을 이용해서 과일류는 따로 보관하는 것이 좋고, 사과같이 색이 잘 변하는 과일은 껍질을 벗기거나 남은 경우 레몬을 설탕물에 담가 방지하도록 하고, 바나나는 상온에 보관하고, 수박이나 멜론 등은 랩을 사용해서 표면이 마르지 않도록 하고, 딸기는 쉽게 뭉그러지기 쉽고 상하기 쉬우므로 눌리지 않도록 보관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식품 첨가물과 유해물질이 되겠는데, 식품 첨가물로서 식품위생법상 식품 첨가물의 정의를 살펴보면, 식품을 제조하고 가공하고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식품에 넣거나 섞는 물질 또는 식품을 적시는 등에 사용되는 물질을 말하고, 또 이러한 경우에 기구나 용기, 포장을 살균 소독하는 데에 사용돼서 간접적으로 식품으로 옮아갈 수 있는 물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식품 첨가물의 규격과 기준을 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 첨가물의 종류와 기준, 규격 등이 수록된 식품 첨가물 공전이 기준이 되는 거니까, 이 식품 첨가물 규격과 기준 관련해서 식품 첨가물 공전에 대한 내용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식품 첨가물의 구비 조건을 보면은 인체에 유해한 영향이 없어야 되고, 소량만으로도 사용 목적에 따른 효과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식품 고유의 영양가를 유지할 수 있어야 되고, 식품의 화학 분석 등에 의해서 그 첨가물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되고, 식품의 외관을 좋게 하여야 합니다. 또 식품을 소비자에게 이롭게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식품의 제조 및 가공에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서만 식품 첨가물의 구비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식품 첨가물의 종류를 살펴보면은, 보존성을 높이는 것, 관능을 만족시키는 것, 또 품질 유지나 품질 개량에 사용되는 것, 영양 강화제 및 기타 첨가물에 사용하는 것 등이 있겠고, 또 유해 물질로서 공장 폐수에 의한 오염, 수은화합물, 카드뮴 중독, PCB 중독 등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특히 수은화합물과 카드뮴 중독 관련해서 내용을 주의 깊게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교재 37페이지 밑에 부분, 수은화합물은 증상이 말초신경의 마비와 보행이 곤란하고
시력이 감퇴되고 손의 감각마비가 나타나며 심하면 중추신경마비와 함께 호흡마비로 사망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수은화합물은 이 유기수은의 축적으로 인해서 중독이 되면 미나마타병이 유발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카드뮴 중독에 관한 내용은 특히 광산에서 배출되는 카드뮴이 하천에 유입돼서 농작물이나 쌀에 흡수됨으로써 사람이 이를 장기간 섭취하였을 때 만성 중독을 일으키는 이타이병이 나타나게 됩니다. 증상은 심한 요통이나 복통, 보행곤란, 사지골과 늑골의 병적 골절과 신체장애 등을 유발한다는 것을 유념해서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약에 의한 식품 오염과 방사능에 의한 식품 오염 등이 있겠고, 유해물질에 대한 대책을 살펴보게 되면 공정폐수, 합성세제, 방사능, 기타 유해물질에 대해서 대책이 있어야 되겠는데, 특히 방사능의 경우 오염원을 격리시키고 오염의 감시를 철저히 함으로 해서 유해물질을 예방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주방위생관리가 되겠습니다. 주방위생관리는 주방의 위생 유해 요소를 제거를 하고, 또한 식품 조리기구나 위생관리를 살펴보게 되면 칼이나 도마, 식기, 행주와 쓰레기통, 가스레인지와 주변, 식기 선반, 닥터와 환기팬에 대해서 기준에 맞는 위생관리가 필요하겠고, 주방 시설 및 설비 위생 관련해서 바닥이나 벽과 천장, 출입구, 하수, 조명 환기 관련해서 설비 관련 위생 기준을 철저히 지켜야 되겠습니다. 특히 바닥은 흡수성과 미끄러짐이 없어야 되고, 바닥에는 이은 자국이나 틈, 깨진 곳이 없어야 하겠고, 바닥과 벽 사이의 각진 코너 부분이나 틈은 굴곡지게 하고 틈새를 막아서 청소를 쉽게 하기 위한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출입구는 조리 종사자가 식재료 반입을 위한 출입구가 별도로 구분 설치가 돼야 되겠고, 위생해충의 진입을 방지하기 위한 방충 방서 시설을 해야 되겠고, 에어 커튼 등이 설치되어야 되겠습니다. 또는 조리장 전용 신발로 갈아 신기 위한 신발장 및 발판 소독조와 수세 시설을 갖추어야 되겠습니다. 주방 내 환기 시설 같은 경우에는 조리장 내에서 발생하는 가스나 매연, 증기, 습기, 먼지 등을 바깥으로 배출할 수 있는 충분한 시설을 갖춰야 되겠고, 또 기름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후드 필터를 꼭 설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 기준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어의 정의를 살펴보면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기준을 해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해썹은 식품을 건강식품을 포함한 식품을 말씀드리는데, 축산물의 원료관리나 제조, 가공, 조리, 선별, 처리, 포장, 소분, 보관, 유통, 판매의 모든 과정에서 유해한 물질이 식품 또는 축산물에 섞이거나 식품 또는 축산물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각 과정의 유해 요소를 확인하고 평가하고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을 말하고 있습니다. 해썹을 도입함으로 해서 안전한 식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논리적이고 명확하고 체계적인 과학성을 바탕으로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식품의 안전성을 높게 또 신뢰성을 줄 수 있는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또 유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문제의 근본 원인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밝힘으로써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해썹의 적용 순서를 살펴보게 되면, 먼저 첫 번째로 유해 요소를 분석하고, 두 번째로 중요 관리점을 결정하고, 세 번째로 한계 기준을 설정하고, 네 번째로 모니터링 체계를 확립하고, 다섯 번째로
개선 조치를 방법을 수립하고, 6번째로 검증 절차 및 방법을 수립하고, 7번째로 문서화 및 기록을 유지함으로 해서 해썹의 적용 순서를 적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식품 안전관리 기준 대상 식품을 살펴보게 되면 수산가공 식품류의 어육 가공품류 중에 어묵이나 어육, 소세지, 또 기타 수산물 가공품 중 냉동어류, 면체류, 조미가공품, 또 냉동식품 중에 피자류, 만두류, 면류는 식품안전관리기준 대상 식품으로서 꼭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작업장 교차오염 발생 요소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교차오염 방지 요령은 일반 작업구역과 청결 작업구역을 설정해서 전처리와 조리, 기구 세척 등의 별도의 구역에 설치를 하고, 또 작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칼, 도마 등의 기구나 용기는 용도별로 구분해서 각각 전용으로 준비해서 사용을 하고, 또한 세척 용기는 어류나 육류, 채소류로 구분 사용하고, 사용 전후에는 충분히 세척, 소독을 한 후에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전처리하지 않은 식품과 전처리된 식품은 분리해서 보관을 해야 되겠고, 전처리에 사용하는 용수는 반드시 먹는 물을 사용해서 교차 오염에 대한 방지를 해야 되겠습니다.